남북회담 타결이라는 호재를 얻은 박근혜 정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국정 2기로 돌입했는데요. 당장 회담 후처리부터 코앞으로 다가온 방중까지 여세를 이어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안쪽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또 그런 논의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는데 김 교수님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우선 그 8.25 합의를 놓고 언론이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나치게 좀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 모든 걸 우리가 승리했다. 또 이 모든 걸 우리가 주도해서 다 문제를 풀었다라는 이제 사실 과거의 남북 관계에 비하면 굉장히 큰 성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울줄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게 며칠 진행되다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나라고 또 주체라고 하는 것들 내세워서 이러한 조그만 자존심이 상하면 또 이게 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놓고 합의 이후에 또 많은 또 협상과 회담을 좀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 차원에서 너무 앞서 나가면서 우쭐해지는 모습 자체는 향후에 북한에게 좀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아마 제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속도 조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지나치게 우리가 북한에게 강경하게 나가니까 북한이 고개를 숙였다. 이런 식의 자만심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승기를 잡았다라는 자만심보다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자면 통일부가 앞서서 오이사 조치 같은 걸 언급하는 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이번에 전쟁 시나리오를 벌린 이유도 우리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서 궁극적으로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카드를 먼저 보여주면서 오이사 조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 두 번째는 뭐 북한을 자극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라는 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너무 호들갑을 떨면 당장 가장 가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산가족 그 상봉조차도 조금 북쪽에서 또 그걸 조건을 거나야 그거조차 첫 발자국인 그거조차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은 좀 차분하게 청와대에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이번 회담 결과, 접촉 결과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통했다. 이런 분석이 맞는데요.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도 이 원칙 계속 어떻게 보십니까, 송 의원님? 네, 대북 원칙론이 통한 것도 있지만 저는 뭐 22일 날 또 언급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중국도 애를 써줬고 미국도 유엔사 그 전화 통지문을 2번이나 보내가지고 사전 분위기를 좀 만들어준 것도 있고 물론 그 국민들도 단합해 준 거 있고 정치권도 단합해 준 거 있고 20, 30대 신안보관도 단합해 준 거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굳건하게 변함 없이 자세를 지켜준 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원칙론이 그대로 가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원칙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북쪽에게 약간 레버리지를 줄 그런 기회조차도 놓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대통령이 하신 거로 봐가는 레버리지를 놓치지는 않고 잘 해나가실 거로 보입니다.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은 대북 정책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번에 보인 것처럼 북한이 지뢰 도발을 했다. 우리 군 장병이 이 다리를 절단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게 원칙일 수밖에 없죠. 그건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이게 강경이라는 단어랑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원칙은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대북 정책의 한쪽 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또 한편에 대화라는 다른 축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강조해서 강경으로 가라고 주문하면 이건 좀 오버가 되는 거고요. 원칙은 항상 병행하되 또 다른 축에 있는 대화를 또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원칙과 대화라는 것을 두 바퀴 축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8.25 합의도 사실은 원칙을 내세워서 강경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성과를 낸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우리가 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칙과 강경을 좀 구분해서 원칙을 한 축으로 또 다른 축은 대화라는 한 축으로 해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좀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의 균형점을 참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사실 오늘 한미 군 당국이 전면전에 사용되는
작전 계획을 네. 변경했다. 네. 40년 만에 변경했다.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강공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송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조금 잘못 전달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면전 시나리오는 1974년에 만든 작전계획 5027. 네. 이 모든 작전계획은 4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 합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령부에서 뭐 북부사령부, 유럽사령부, 중부사령부 이래서 사령부에 따라서 앞 2자리가 정해진데 50은 태평양 사령부입니다. 그다음에 2는 한반도입니다. 7은 작전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5051, 5053, 5055로 나가고 우리는 5027.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5029도 있는 줄 알지만 5029는 작전 개념 계획에 불과하고 네. 단 이번에 것은 전면전에 대한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고 50. 별개로 예. 국지전 2013년 3월 한미 간에 합의한 국지전 공동 대응책으로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기습상륙적인 이 단기전을 할 것에 우리가 포착을 한 네. 겁니다. 그래서 5015는 사실 2년 전에 거의 초안을 만들어놨는데 이번 북한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전략을 노출한 놓쳤다. 셈이죠.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수정 보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네네. 별도의 작전 계획을 만들었다. 예, 2013년에 이미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요번 걸 보고 한번 수정 보완한다는 그래서 거죠. 실제 한번 적용을 해본 것이다. 네네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우리 화전 양명을 같이 예, 해야 예. 되는데 좀 강공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이 좀 맞지 않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뭐 금방 설명 잘하신 것처럼 5027은 이제 북한의 전면적 남침에 대비한 우리 한미 양국의 이제 그 전면적 대응 전쟁 시나리오고 네. 5015는 뭐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특히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한 우리의 선제 공격의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 우리의 대응이 그냥 바라만 보여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제 그 시나리오를 설명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거의 5027과 대비되면서 마치 우리가 선제 공격을 네, 먼저 네, 할 네. 거라는 뉘앙스로 좀 비춰져서 모처럼 8.25 합의라는 것을 남북 간에 좀 이끌어냈는데 향후에 대화 국면으로 지금 협상을 지속해야 되는데 행여라도 이것이 북한 측이 오해를 해서 아 이게 그러면 이제 남측과 미국이 언제라도 북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좀 잘못 비춰지는 것은 우리 정부 당국도 우리 국방부도 우리 전문가들도 우리 군도 조금 해명을 설명을 좀 잘할 필요가 있고 좀 오해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첨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5015가 만들어진 것 때문에 북한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UFC 훈련을 못하도록 유엔에 악착같이 이걸 사실 유엔에 올릴 의제도 아닌데 강경하게 나선 이유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배경이라는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요번에 이 훈련인 걸 알고 제발 막아달라고 유엔에 올린 겁니다. 2013년 후에 처음 시나리오가 14년 나오고 올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새삼스럽게 선제 공격 이 5027도 사실 B2나 B52나 뭐 F-22 같은 게 오는 게 북한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게 그게 바로 5027에 필요한 무기들이거든요. 스텔스. 예, 선제 공격. 네, 그게 선제 폭격기를 공격으로 말하는 거죠.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걸 알고 북한이 초긴장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로 볼 때는 이 전략을 좀 더 북한의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한 계기가 됐다는 그렇다 점에서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방어 개념이다. 네. 그렇게 계속 하고 네. 이제 했는데 그러면 5015 새 작전 계획을 토대로 한 훈련이라 그러면 네. 공격 개념까지 들어간 것도 아닙니까? 맞춤적 억제 전략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 디터런스라는 것은 사실은 얻어맞고 난 데 막는 게 디터런스가 아니고 상대방이 못 때리도록 더 강한 전력을 가질 때 디터런스. 그러니까 B2나 B52 날리는 것은 꼭 너희들 때리겠다도 맞고 난 데 때리겠다도 있지만 이런 거 있으니까 함부로 나서지 말라라는 맞춤적인 억제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공격이 방어다. 방어가 공격이다. 방어이 공격이다. 억지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막강한 이 군사력과 단호한 응징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적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1차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 도발했을 경우에는 뭐 사후적 응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5027 같은 경우 전면전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선포해서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이 시작됐을 경우에 우리 전면전 시나리오고 5015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그들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억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번 합의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굉장히 네, 주목되는데 네. 첫 단추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만 많이 배웠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뭐 황병서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21일 날 우리가 남북이 정말 초긴장 상태로 대립할 때에 김영철이가 나와서 정철 총국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작극이라고 판을 깔아놨거든요. 네. 그리고 또 주유엔 차석 대사도 또 판을 깔았고 주중 북한 대사도 똑같은 말로 전 세계 75억한테 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되돌아가서 유감이라고 썼다는 성명문을 얘기한다 하면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볼 때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야 끝까지 남한의 자작극인데 우리가 남북 화평을 위해서 더 크게 양보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온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한 짓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남쪽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속았다느니 뭐 잘못됐다니 이 얘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부용이고 처음부터 우리가 예견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것까지 네네. 보면서 협상을 네, 그럼요. 했어야 된다.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이라는 게 대북 전략, 대남 전략이라는 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통일 방안 같은 경우 북은 연방이고 우리 연합이다. 그런데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공동선언 2항에 연합과 연방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돌아와서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은 이건 연방이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연합제에 북이 상당 부분 들어온 거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히 북의 조평통 서기국장은 대내적 정치보고에서 남쪽이 드디어 연방에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남북이 이미 돌아가서 대내용으로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72년에 7.4 공동성명도 마찬가지죠.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를 남북이 합의했습니다만 해석을 네. 또 달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병서가 돌아가서 대내용으로 그런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충분히 과민반응할 필요 예상했던 없다.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재해명입니다. 예. 측은합니까 사실은 얼마나 이게 옹졸해집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지금 속보에 보면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가 이번 합의 네. 정신 기초에서 북남 관계 네. 개선 노력하겠다. 네, 네. 통일로 뭐 가는 쪽으로 가겠다. 네. 이런 발언의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산가족 문제는 일단은 같이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북쪽이 사실 요번에 그 난리를 치면서 돈 많이 썼거든요. 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해결은 되는데 빈손으로 조건 없이 나올 것인가 북한이 또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인가 또 사실 추석 때 하려고 하지만 6만 명이나 된 리스트를 줬으니까 생존과 거주의 확인에 시간이 든다 이러면서 좀 하여튼 뭔가 조건을 좀 붙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현명하게 자르지 말고 좀 잘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네네. 네. 근데 또 사실 작년 설 이산가족 상봉 때 3월인가요? 이산가족 2월, 예. 2월이죠. 예. 그때는 별 조건 없이 예. 북한이 막 잘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예. 조건 없이 했다. 제가 볼 때는 이산가족 상봉은 이번에 8.25 합의에서는 이제 남북이 최소한 그 1차적인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김양건 지금 비서가 북남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것도 황병서는 가서 자기 대내용으로 자기의 명분을 살리려고 했지만 김양건은 대남 정책을 총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8.25 합의 정신에 있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단 남북 양측이 양해한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한이 몇 가지 조건을 걸거나 조금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이산가족이 이제 추석 상봉이기 때문에 9월 말경으로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9월 말이 지나가면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 한 달 정도는 제가 볼 때 이 합의 정신이 동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은 그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 다음에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네. 남북이 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말씀하신 오이사 조치라든지 금강산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네. 천안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북이 10월 전국에서 어떻게 협상의 동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가 아마 관건으로 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무엇인가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위협이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러면 남북 관계가 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관측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 5번 첫째로 저는 이산가족 상봉이 물론 추석 때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어려운 게 우리한테 손해만은 아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게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엉뚱한 짓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창건일에는 도리어 뭐 엄청나게 큰 미사일이나 핵 같은 거를 요번에는 조금 그때는 자제하고 그 후에 차라리 12월 안까지 시간을 볼 가능성이 더 있지 진행 않을까. 상황을 보면서 북한도 판단할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더 몸값을 올리는 데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럴 부분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또 어제 전격적으로 열병식까지 참관하겠다라고 네.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9월 2일, 3일 그 방중 행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9월 초에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 공통된 인식을 밝히고 특히 이제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같이 공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월 초에 전국을 잘 관리해내야 9월 말까지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남북 역사의 동력이 추진이 될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10월 10일, 17절까지 동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네. 한중 관계의 돈독함을 과시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양해를 받았다는 선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지나치게 역사 동맹으로 흐르는 것은 좀 양해할 필요, 네. 지양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간 김에 우리가 이 8.25 합의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이제 동력을 만들어냈으니까 시진핑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공감을 표하되 북중 관계를 좀 정상화해 줄 것을 우리가 오히려 조언하는 것도 저는 좋은 하나의 어드바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자신감이 생겼고 남북 관계도 좋아지는 분위기니까 이제 가서 북중 관계도 좀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만큼 풀었으니 그렇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 남북 관계가 잘 될 때 북중도 잘 풀려지면 전반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좀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그걸 시진핑이 또 싫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와 있는 최령이도 제가 볼 때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청와대가 그런 부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북중 관계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중국도 나름대로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요번에 오는 게 시진핑 주석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네. 자기들 잔체 물론 중국도 일정 부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런 협상을 끌어냈는데 뒤에서 막후 작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장 큰 역사상 정말 세계에 가장 큰 이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초를 치려고 하는 북한을 일단은 잠재웠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갖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볼 때 북한이 시끄럽다는 것은 정말 자기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치명적이고 한중 관계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까지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미중 간의 갈등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고 동북아 전체에도 불편하니까 어쨌든 중국이 더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한데 이번에 가셔서 저는 열병식이 정말 굉장히 좀 독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중국 제2포병대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 제2포병대라는 게 사실은 중국은 4군 체제거든요. 네. 해군, 공군, 육군 제2포병대라는 게 이름이 제2포병대가 별거 아닌 뭐 포병인 것 같지만 66년에 만들어서 84년에 공개한 건데 이게 완전 중국의 220만 군대의 핵심이거든요. 어떤 이게 측면에서? 전략군, 이게 전략 로켓군 아닙니까? 북한의 전략 로켓군, 러시아의 전략 로켓군, 미국으로 치면 통합군 이게 소위 말하는 전략사령부하고 포가 아니고 로켓이군요. 아예 미사일 네, 미사일. 네. 부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동풍 30일이나 네, 동풍. 또 동풍 20일 같은 거 뭐 지대지 미사일로 미국의 그 항모를 단번에 깬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중국으로서는 이건 완전히 자기들의 신제품 무기를 보여주는 박람회니까 어깨가 엄청나게 으쓱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미국의 양해를 일정 정도 얻었을 네.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입장 속이 좋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의 속마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가서 너무 지나치게 중국으로 경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외교적으로 그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풀었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도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뭐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긴 가는 거고 열병식 참석은 저는 왜 예전부터 그래도 가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중국을 가놓고
전승절을 가서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놓고 정상회담 했는데 네. 열병식을 안 간다? 이건 사람이 좀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모양새가 어그러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은 거기까지는 해주는 것이 A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는 게 낫고요. 다만 그 열병식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굴기, 중국의 군사적 굴기를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는 듯한 데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표정 관리라든지 또 말 한마디라든지 어디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물론 중국도 지금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배려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미리 짜가지고 열병식에 가서 참석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미국의 우려나 일본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있다.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열병식이 기념식 하기 전에 열병식부터 합니다.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적으로 먼저 저게 9시부터 시작되고 그러니까 뭐 역시 미국이 대국은 대국입니다. 자주권적인 문제, 이것은 국가가 결정할 주권적인 문제니까 문제다. 존중한다. 네, 그럴수록 우리가 미국에서 불필요한 오해는 안 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처럼 만에 동북아에 찾아온 우리 외교의 주도권 현 정부가 잘 살려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